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와이즈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대부분은 그냥 보통 중간을 가잖아요. 네. 애널리스트를 특히나 반도체에서 이 사이클 주식에서의 그쵸.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바라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소부장 기업들은 주가 예측이라 할까? 네.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걸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네. 타이밍을 놓쳐. 주식을 살 때 중소 종목은 사실 근데 제가 김장렬 본부장님은 아주 오래전 네. 현대증권 네네. 시절에 반도체 산업 리포트를 쓰시는 걸 보고 그때 성함을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예, 강산이 한 번 변하고 좀 더 가야지. 그때 시절이네요. 지금은 현대증권이 예전에 KB에 네, 인수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KB증권의 거의 한 반쪽 정도로 네네. 남아있는 그 현대증권. 근데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 네네. 거의 1세대. 예, 거의 1세대라고 볼 수 있죠. 네. 앞에 몇 분 선배님이 계신데 네.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니까 각자 열심히 돈 벌어서 나가셔서 저만 아직은 남아있다가 작년 말로 애널리스트를 마감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운용사로. 펀드사에 네, 자산 운용사로. 그러면은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애널리스트만 따지면 네. 99년 9월 달이었을 거예요. 99년 9월. ING 베어링스라고 네. 연식이 좀 있어야지 그 회사를 아는데 네. 네덜란드, 영국 합작한 증권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ING 베어링스에서 시작했어요. 99년. 99년부터. 근데 사실 그 전에는 하이닉스에 계셨던 첫 직장은 이제는 현대전자죠. 그 당시는 현대전자가 뭐 반도체 현대전자. 말고도 네. 걸리버 여행기 아세요? 걸리버 그 전화기. 전화기 나중에 펜텍 된 거. 그 PCS 폰이었나? 네, 그때 무슨 폰이었죠? CD 폰이지 뭔지 하여튼 뭐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닌텐도 게임기도 갖다 팔았고 맞아요. PC도 만들었고 네. 현대 컨보이. 그렇죠. 현대 오토넷도 거기 있었어요, 사실은. 전장 사업부. 네네네. 거기 현대전자 내 반도체 영업본부에서 한 9년 가까이 하다가 나왔다가 증권사로 오게 된 거죠. 그 전설의 현대전자.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아니라 현대전자 출신. 네, 맞습니다. 예. 그러시다가 어떻게 애널리스트로 전향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마케팅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품 반도체 마케팅. 예. 제품 마케팅이에요. 네. 어렵게 하면 산업 마케팅. 네. 마케팅. IR은 뭐죠? IR은 기업 마케팅. 네. 그러니까 홍보하는 거예요. 예. 기업의 가치를 자기네 기업의 가치를 투자자들한테 알리는 홍보하는 게 Investor Relations IR이잖아요. 네. 마케팅은 회사 내 제품, 서비스를 그걸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홍보하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설득이 들어가요. 설득. 그럴싸해야 돼요. 쉽게 얘기했을 때. 네. 예, 요즘 말로 내러티브가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똑같죠.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IR 할 수 있는 그런 걸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그 현대전자의 맨 마지막에 네. 그만두기 직전에 네. 상장이 됐어요. 현대전자가. 예, 1996년 말인가 97년도에. 네네. LG도 반도체도 상장이 됐고 현대전자도. 맞아요. LG도 반도체가 있었죠. 현대전자에 있는데 IR 팀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상장하느냐고 뭐 국제 뭐 금융부서는 있었는데 네. IR 팀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해외에서 막 투자가 막 오는 거예요. 뭐 살러만 스미스 반이다, 뭐 외국계에서. 그러면 국제금융부에서 가서 얘기를 못해. 반도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마케팅 팀한테 와서 투자자를 만나라. 국제금융 대신에. 그래서 제가 마케팅 부서 소속인데 투자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인연으로 한 2년 뒤에 아예 애널리스트가 되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와서 네. 현대전자에 투자하고 싶은데 반도체 막 물어볼 텐데 네. 저기 재무하고 이쪽만 네. 담당하는 사람들은 반도체 잘 모르니까 거의 모르죠. 마케팅이나 네. 세일즈 팀에 와서 좀 같이 그렇죠. 우리 투자자 미팅 좀 해주세요 하다가 그 경험이 쌓이면서 맞습니다. 아예 애널리스트로 전직을 하신 거구나. 우연한 거죠. 야, 이렇게 해서 1세대 대한민국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가 탄생을 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99년도부터 애널리스트로서 지켜본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하고 지금 이제 2023년 아닙니까? 네네. 24년이 흘렀네요. 그렇죠.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을 텐데 가장 크게 변한 걸 체감하신다면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하나로 말하면은 네. 반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단순하다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단순하다가 복잡해졌다. 단순한 거는 네. 뭐 제가 들어올 때 99년 이전, 90년대 또는 네. 2000년 들어와서 초반, 2000년 초반까지는 PC 시장 시대였어요. 아, 그때 반도체 하면은 뭐 PC 이코르. 그때는 뭐 서버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뭐 그런 거에 제품의 가짓수뿐만 아니고 생태계란 말도 필요 없어요. 예. PC 박스에 들어가는 반도체 만들어 팔면 돼, 싸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PC면 되고 네. 단순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싸게 만들면 원가 경쟁력만 있으면 되니까 아하. 생산만 뒤집다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죠? 네. 엄청 많아졌잖아요. 뭐예요? 모바일. 예. 그렇죠. 모바일이 좀 본격화된 게 뭐죠? 스마트폰. 스마트폰. 네. 애플이 2007년부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고 나서 5, 6년 지났을 때 애플이 나오는데 생태계가 바뀌어. 생태계. 그때. 안드로이드 뭐 이런 식으로 iOS. 네. 단순히 PC가 아닌 거예요. 예.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이클이라는 개념도 뒤죽박죽되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서 흔히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하는 개념이 네네. 확실히 그 20여 년 동안 네. 사이클의 주기도 그렇고 진폭도 그렇고 다 그렇죠. 달라졌던 거네, 모양과 내용이. 뭐 심플하게 예전에는 PC 한번 사기 어렵잖아요. 비싸니까.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90년대 말에나 2000년 초반까지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PC는 한번 사면은 이거는 뭐 올림픽 사이클랑 비슷해요. 한 4년은 사. 아하. 4년은 쓰고죠. 네. 또 5년도 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올림픽 때 신제품 TV도 만들지만 PC도 만들고. 예. 그렇게 차곡차곡 가다가 예. 갑자기 이제 뭐 모바일이 나오면서 모바일 어떻게 돼? 휴대폰은 2년에 한 번씩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좀 늘어났습니다만. 네. 그럼 뭐 두 개가 섞이는 거예요. 아. PC가 80%였는데 갑자기 모바일이 40% 늘어나고 PC 섞이고. 그러니까 제품이 다양화되고 생태가 다양화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양해지니까는 사이클도 수요의 변동의 사이클도 복잡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사이클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뭐 3년 주기, 네네. 2년 주기 이게 네. 아니라 올림픽 사이클 이게 아니라 그랬는데. 아, 그런 줄 점점 더 알고 복잡해지네. 에너지 시작했는데 네. 바뀌는 거야. 들어보자마자 4년 만에. 아, PC만 공부하면 네.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만 공부하고 저는 99년에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 5년 지나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야. 아이파드 미니인가? 네, 뭐 맞아요. 엄청나게 그때 그냥 디램만 했는데 그때 갑자기 MP3 플레이어 막. 그러니까 디램이 아니고 낸드가 들어오고 랜드가 들어갔죠. 비활성 메모리. 예. 그러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죠. 쉽게 한 10년 먹으려 했더니 한 3년 만에 다 떨어지고 낸드 들어오고 애플 들어오고 생태계 바뀌고 사이클 변화 뒤죽박죽되고 아.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0년 아주 최근에 2014년 15년 되면서 뭐가 있을까요? 아, 14년이 최근인가요? 네. 아니 최근이에요. 네. 예. 최근에 서버가 들어온 게 2014년부터죠. 그렇죠. 클라우드 컴퓨팅 예. 시대가 되면서 예전엔 PC, 예. 그다가 이제 모바일 애플, 그다음에 서버가 14년. 그러니까 모바일 애플은 2007년, 네. 서버가 2014년. 네. 여기 크게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화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조금 이따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뭐 AI다 뭐다 막 이런 것도 더 덧붙여지고. 이게 수요 사이드 변하고 공급도 변했죠. 아, 제가 나올 때는 90년에서 제가 97년까지 근무했다잖아요. 네. 그 당시는 한국이 1등 할 때야. 일본을 제치고. 그때 막 역전할. 예, 정확히는 89년인가부터 삼성이 D램에서 1등을 해서 예. 계속 1등을 하는데 하이닉스, LG 반도체도 잘해가지고 예. 결국은 그 일본의 NEC, 히다치, 미쯔비시라는 회사가 따로따로 D램이 있었는데 네. 포기한 게 90년대이거든요. 아, 그게 그게 90년대. LP다로 합병이 되면서 하나가 네. 됐죠. 네. LP다로 나중에 네. 합병을 한.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겼어요. 90년 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 사니까 2000년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다 먹을 것 같았어요. 2000년에. 아, 21세기 맞이해서. 일본 다 무너뜨리고. 네. 그 평온한 시절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구조조정 와가지고 네. 반도체가 너무 떨어지니까 네. 힘들어서 막 뭐 떨어지면 반도체가 빠지면은 한 번 90% 빠지거든요. 어떤 게 90%가? 반도체 빠지면은 한 1, 2년 사이에 수요가. 반도체 가격이 90%. 아, 가격이. 네. 예전에 1992년도에 제가 에너지 타기 전에 한 번 우리가 너무나 잘하니까 예.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덤핑을 제소를 했어요. 아, 제소를 네, 했다고요? 우리가 당했지 92년도. 저 한국이 일부러 너무 싸게 판다. 그래서 92년 했는데 결국은 거의 의미 없게 우리가 이겼어요. 네네. 2% 4%밖에 안 해갖고 그 다음부터 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내리 달린 거예요. 네. 그래서 2007년까지는 노 프로블럼으로 간 거죠. 심플했는데 최근 15년 사이에는 엄청난 구조조정이 있었던 거죠. 구조조정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네. 반도체 공급하는 업체들의 사이클이 또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승승장구하다가 12여 년까지만 하더라도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거의 메이저 3사만 그렇죠. 살아남았고 그 과정이 아주 힘들었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90년대 후반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됐었던 거예요, 당시? 낸드 빼고 D램만 해도 한 15개는 있었을 거예요. D램만 해도 네, 15개. 네. 낸드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았었겠네요. 그렇죠. 중복된 게 있지만 하여튼 그 정도. 그게 서로 치킨 게임도 하고 하면서 2008년도에 한 10개 정도 줄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직전. 금융위기 때. 그때 2009년에부터 없어져서 유럽 업체 없어지고 일본에 남아있는 엘피다도 2012년인가 13년에 마이크론한테 팔리면서 예. 결국은 2013년 말, 지금부터 10년 전이네요. 네. 세 개 업체가 남은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만. 세 개 업체가 된 것이 1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버 시대가 오면서 호시절이 온 거죠. 사실 2014년부터. SK하이닉스도 지금이니까 좀 이렇게 우량해 보이지. 그렇죠. 정말 그 피눈물 나는 맞습니다. 슬픈 예. 사연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LG전자 반도체랑 현대 그렇죠. 반도체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98년인가 99년에 합병됐으니까. 합병되고 나서도 네. 또 어려워져서 막 은행 그 채권자 맞습니다. 공동 관리도 받고 그래서 이거 누가 인수해 가네 뭐. 마이크론한테 팔린다 했다가 마이크론한테 안 팔리고 살아남았는데 그 2003년도고 예. 2003년부터 LG 그룹에서 이거 다시 인수하네 만에 예. 하다가 SK가 결국 드랍했었고 SK가 들어온 거죠. 나중에 SK가 네, 맞습니다. SK가 사간 것도 사실 얼마 안 됐죠, 이거. 이좀 조금은 됐네요. 그 이제 한 2010 몇 년도였나? 네네네. 예, 하여튼 혹시 그 사이에 네. 사이클이 한번 업다운으로 왔다 갔다 한 네네. 번의 사이클이 돌았다. 네네. 한 24년 네네. 반도체 쪽을 커버하시면서 네네. 몇 번이나 사이클을 겪으신 아까 것 같아요? 제가 셀 수가 처음에 있을까요? 4년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네. 수요 사이클이. 네. 그렇죠? 수요 사이클 4년이니까 4 곱하기 6 하면 24년이니까 6번을 겪은 거죠. 근데 또 이것도 정확히 4년 만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또 크게 보면은 10년에 한 번씩 와요. 큰 건 또 10년이에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오는 4, 8 이렇게 오는 거는 네. 그거는 전반적인 반도체가 수요가 교체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거고 중간에 공급 사이드에 변화가 생기면은 이게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아주 크게 유동을 치는 거죠. 한 크게는 한 3번, 적게는 한 6, 7번 겪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수요는 더 뭐라 복잡해지고. 복잡해질 수 네네. 있겠고 근데 공급 사이드의 변화는 뭐 이제 3, 4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네네. 저기 미국의 마이크론이 죽지 않는 이상은 네네네. 이거 없어지진 않는다 봐야 되겠죠. 거의 이대로 가겠죠. 네네. 근데 공급사 이제부터 2023년부터의 수요가 복잡해진 건 맞는 거잖아요. 네. 좀 이따 AI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그건 변수고 공급 사이드에서는 변화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 중국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중국만 그 자리에 있으면 미국이 견제하든 뭐하든 장비를 안 팔든 뭐하든 소프트웨어를 안 주든 뭐하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한 10년은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10년은 편안하게 먹고 살지는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이 수그러드느냐 안 되느냐 이게 변수입니다. 그건 또 이제 미국이 계속 눌러줘야 상대적으로 네네. 우리한테도 사실은 중국이 2015년에 그 제조 2025 차이나 이런 걸 네. 내세웠거든요. 반도체 굴기. 그렇죠. 그게 2015년에 했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16년에 조금 영향을 미쳤어요. 와, 맞아요. 어떻게 큰일 났어. 어떡하냐.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2016년에 애널리스트 할 때는 그게 최소한 5년은 걸려요. 걔네. 기술 막 올라온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래서 16년이니까 한 20년, 21년 가봐야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2021년 돼서 그때는 내가 은퇴할 때다. 이제 오면 할 얘기 없다. 중국이 만약 올라오면은. 네. 그런데 중간에 트럼프가 한 번 때리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바이든이 때리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한 5년은 더 연장됐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그게 도움이 되는 거고. 도움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89년부터 미국이 뭐 네. 미일 반도체 협정 네네. 이러면서 막 일본을 누르면서 네네.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때 많이 컸던 거고. 80년대 중후반에 우리가 큰 거죠. 네. 아다리가 맞은 거지. 아다리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본 거고요. 수혜를 본 거죠. 엄청난 수혜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반도체를 우리가 기술과 산업적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거대하더라고요. 지정학적인 것도 담겨 있고 사실 1960년대, 70년대는 네. 미국이 일부러 그렇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막 키워줬다라는 분석도 있고 막. 키워준 건 아니고 네. D램이 처음 나온 건 인텔이 만든 거거든요. 양산에서.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인텔이 만든 건 60년대 후반인데 네. 제가 태어날 때쯤 돼서 D램이 네. 만들어졌는데 양산으로 실제 그때 수요가 별로 필요 없으니까 70년대 들어가면서 수요가 생긴 거예요. 네. 우리 IBM PC 말고 우리는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네. 큰 거, 워크스테이션. 기업용 컴퓨터. 그 정도 수요. 아니면 네. 전자계산기 수요. 이런 거 할 때 트랜지스터에서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네. 그거 뭐 필요해요?
CPU도 필요하던데 그쵸. CPU인데 메모리가 네. 용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거 누가 만들어요? 인텔이 다 만든 거예요. 인텔이 CPU도 하고 디램도 메모리 하고, 반도체도 하고. 그랬는데 70년대 중반 됐을 때 네.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뭐가 있었죠? 미국에서 70년대 중반이요? 중반 후반에 뭐가 있었지? 오일 쇼크. 아, 오일 쇼크. 투자를 추춤했어요. 75년, 79년 막 이럴 때. 추춤했어. 인텔도. 돈이 안 나오니까. 네. 규모가 아직 안 되니까. 네. 기술이 있는데. 근데 그때 일본이 전자산업이 확 올라갈 때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산업하는 넷리시, 미쯔비시 뭐 이런 회사 있잖아요. 네네. 걔네들 자기네 자체 수요가 필요하잖아요. 슬슬 갈고 닦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로 80년대, 70년대 말에서 80 넘어갈 때 치고 나가서 엄청나게 싸게 하면서 완전히 인텔을 저세상을 가게받는 거지. 그 직전에 70년대까지 80년대 중반까지인가 초반까지 했을 때가 날짜는 정확히 못하는데 한때 인텔이 마켓시를 80% 갖고 있었어요. 인텔이 예. D램에서. 일본이 크기 전에. 일본 크기 전에. 근데 그게 불과 한 10년도 안 된 사이에 30% 20%확 떨어지고 일본의 업체들이 한 5-6개가 확 올라온 거예요. 80년대. 예. 엄청나게 뭐 덤핑하면서 난리를 보게 하니까 미국이 죽게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70년대 그때 투자 못한 거 억울해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디램을 다시 갖기는 어렵고 일본 놈들 짜시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플라자 협정 맺고 반도체 협정 맺고 그게 1년 84년 5년도에 다 일어난 거거든요. 네. 80년 중반에.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개박살 내는데 삼성하고 지금 현대가 투자를 한 거죠. 저절로 수혜를 본 거죠. 수혜를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고 넘겨준 게 아니고 인텔은 CPU 디램 계속 하고 싶었는데 투자의 타이밍에서 이상한 외부 오일 쇼크를 맞아서 일본이 전자산업의 내수용으로 키운 그 파워에 못 견뎌서 물러난 거죠. 근데 저도 그런 그 반도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야,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구나. 운이 좋았죠. 미국이 일본을 때려주면서 맞습니다. 삼성이 확 컸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크려고 할 때 중국을 또 미국이 맞습니다. 때려주면서 우리도 같이 계속 네. 성장을 하는데 과연 저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닐까? 네. 우리도 막 저렇게 커서 이제 막 우리가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70% 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그들 표현으로 따지면 미한 반도체 협정 맺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멱살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한일 미일 반도체 협정에 단초가 된 거는 단초를 제공한 거는 일본이에요, 사실은. 단초를 제공한 게 너무 까불었나요, 일본이? 너무 덤핑을 했어요. 너무 덤볐어. 너무 덤핑. 그러니까 덤핑으로 덤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덤핑 안 하거든요. 우리는 덤핑 그냥 빌미를 안 주면 돼. 그리고 공장 지르하니까 우리 얼른 가잖아요, 지금. 미국. 미국에다 공장 지으라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텍사스에 가서 땅 사고 막. 그리고 80년 중반 하더라도 반도체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젠 너무나 커져갖고 AI 반도체든지 자율주행차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꺼번에 미국이 다 이거를 돌아오긴 어렵고 아까 말한 것처럼 AI용 반도체 누구죠? GPU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 그런데 그거 잘 밑에 있는 걔네들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D램까지 낸드까지 건드릴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생하는 구조로 공생하는 갈 것 같아요. 네.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반도체 역사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네. 근데 썰풀기 좋아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반도체 산업의 이런 산업 사이클과 주가도 비슷하게 같이 흘러가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큰 그림은 가는데 문제는 반도체 주식을 바라보는 그 투자자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다고요? 사가지고 3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간할 수 없어요. 주식을? 예. 왜냐면 삼성 아까 말씀드렸죠. 3년 4년 못 가는 사이클이 변동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4년은 큰 사이클인데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반도체 가격이 변동이 있거든요. 그걸 못 참아요. 가격 변동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리고 너무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제대로 하려면 아예 무지한 게 나요. 아예 무지한 게 낫다고요? 진짜 장기 투자는 한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곡소리 날 때 들어간 다음에 자기 재산에 뭐 내가 20% 반도체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자살한다 아니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20% 투자할 거 10% 받아놓고 까먹고 있는 게 나아요. 바닥을 잡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왔다 갔다 엄청 심하게 합니다. 위아래 20% 왔다 갔다 보지만 그 트레이드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5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럴 분이 누가 있냐 이거죠. 전원주 선생님. 그런 분 말고는 없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원주 선생님처럼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또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뭐 포모 현상, 도파민 투자 요즘 그러잖아요.
도파민도 네. 포모는 남이 돈 많이 벌었는데 하루에도 30% 가는데 이 반도체 가지고 4년 동안 100% 가면 갈 것 같긴 한데 4년 동안 마이너스 30% 갈 수도 있고 네. 길게 가야 되고 복잡하고 심플하고 남들 따라가면 좀 좋고 그렇죠? 같이 따라가면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네. 흥분되고 네. 도파민 많이 나오잖아요. 투자하면서 도파민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젊으신 분들이.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확 내려갔다 확 올라간 걸 봤기 때문에 웬만한 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고. 흥분이 안 돼. 게임하듯이. 그래서 변동성 예, 큰 거 좋아하고. 밈 주식이 나오고. 근데 예전에 1990년대나 제가 처음에 2000년 초반까지도 네. 그런 주식이 별로 없었어요. 반도체 아니고 다른 주식들이 그렇게 난리 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진득히 공부할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공부는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기다려야 되고 바닥에서 안 잡고 어중간히 잡으면은 변동에 휘둘리고 그러니까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은 예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10년 동안 보면은 맞고 10년 안 갖고 있어 한 4년 동안 갖고 계시면 분명히 먹는데 삼성전자도 9만 원 샀지만 말이죠. 네. 얼마 2년 전에 올라갔잖아요. 네, 네, 네. 2년 지났죠. 예, 향후 2년 내에 9만 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그래봤자 도로 한번 타버리잖아요. 그 사이클은 뭐냐면 높이 잡으면 안 돼. 9만 원 갔을 때 잡으면 안 되는 거고 네. 6만 원 이하에서 잡으려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잡더라도 6만 원 이하 잡더라도 빨리 6개월 내로 막 7, 8만 원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같이.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그지 똥 같은 거 주샀네. 그지 애시리즈나 살 걸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반도체는 길어요. 근데 2차 전지도 네. 한 5년 내로는 네. 극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2차 전지도요? 반도체랑 비슷하게 돼요. 아직까지는 2차 전지는 성장만 하고 한 번 더 사이클을 겪어보지 그렇죠. 않아서 네.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네. 그것도 똑같이 돼요. 반도체는 어딨어요? PC 썼죠. 네. PC에 좀 다양해졌지만 결국 PC였고 모바일도 PC나 똑같은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사이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바꿔주느냐. 3년에 한번 바꿔줄까? 4년에 한번 바뀔까? 얼마나 OS라든지 하드웨어가 섹시한 게 나오느냐. 네. 뭐 폴더블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전기차도 만약에 침투율이 한 35% 된다고 합시다. 전 세계 한 9천만 대 자동차 중에서 한 3천만 대 파는 시절이 예. 27년도 뭐 이렇게 올 거나 28년도 30년대 목표가 5천만 대니까 그 지금 28년 되면은 사이클에 들어간다. 그러면 자동차 업체가 가격 압력을 줄 것이고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쵸. 가격 압력 주면 누구한테 줘요? 셀 업체한테 하겠지. 셀은 어떻게 해요? 그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이 하겠지. 거기서 모든 업체가 다 회피하지 않을 수 있는 사이클로 들어가면은 그 가격 경쟁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반도체가 이렇게 사이클이 되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네, 안 그랬죠. 네. 80년대 막 초반에.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야. 지금은 대안이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 이슈가 아니고 대안이 많아졌다는 것이 반도체한테 불리한 거예요. 이런 건 최소한 반도체 20년 이상 그 스터디 하신 분에게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먹고 살려면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끈질겨야 돼. 또 하나가 네. 이제 실제 산업에서 네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또 그렇게 액티브하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다운 사이클일 때 막 그렇다고 해서 목표 주가 막 반토막내 네. 이러지도 않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널리스트 반성해야 될 거는 네. 변하잖아요. 예. 과감하게 높이고 과감하게 떨궈야 돼요. 약간 미움받을 용기도 갖고. 꼭 떨군다는 게 요즘은 떨구면 혼나는데. 요즘 거의 죽일 놈 돼요. 죽일 놈 되는데 제가 할 때는 떨구지 않아서 요거도 먹었거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목표 주가 안 내리냐고 욕을 먹었다고요? 왜 후행하느냐. 근데 제가 많이 떨궜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이에서 바이가 아닌 걸로. 바이에서 바이 아닌 거 하면은 그 당시 누구한테 혼났죠? 제가? 회사 IR한테서. 회사가 IR이 안 돼요? 회사 IR.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네. 못 들어오긴 안 하는데 정보 얻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지. 싫다 이거죠. 네, 아니면 저한테 뭐라 못하고 제 위에 사람 불러. 회사를 데리고 제가 무슨 NDR을 가거나 애널리스트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모시고 이렇게 투자자 만나는 이런 활동들이 네. 중요한데 네. 그런 걸 삼성 하이닉스가 협조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IR 해줬는데 김장렬 애널리스트가 가갖고 중립 의견을 썼대. 그렇지. 목표 주가를 네. 낮췄대. 네. 야, 저 사람 다음부터 부르지 마. 전화 받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근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 위에 사람이 몇 번 불려갔어요. 삼성전자 불러가고. 그렇죠. 윗사람이 네네. 불려가서 그 다음에 장렬아,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 근데 한 달 내로 저랑 엔디아 갔어요. 그래요? 제가 2008년도에 기억인데 2008년도에는 그 유럽 엔디아 유럽 많이 갔다 왔잖아요. 네. 그 삼성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삼성이 갑자기 나랑 같이 가겠대요. 네. 갔다 왔거든요. 네. 리먼브라 사태 났을 때. 한 일주일 들어오니까 일주일 뒤에 하이닉스도 같이 가겠대. 예. 그래서 3주 사이에 유럽을 2번이나 갔어요. 왜요? 이코노미 클래스. 왜 김장렬 연구원하고 꼭 같이 가야 된다고 막. 현대증권.
현대증권하고 네. 같이 가야 근데 된다. 제가 애널리스트였으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떨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애널리스트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기 의견에. 이거도 먹어야 돼요. 네. 그때 제가 베스트였거든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많이 하셨죠. 예, 아니 많이 못하고 네. 한 번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걸 하는 사람 많이 느꼈는데 제 또래 우리 지금보다 선배님들이 그런 걸 잘 못했어요. 떨구지 못했어요. 요즘은 많이 떨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도 먹죠. 개인 투자가들한테. 그럼요. 이건 또 다른 챌린지인데 요즘에는 거의 살해 위협하시는 예, 분들이 그거 안 있대요. 좋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애널리스트는 과연 쓰레기인가 필요 없는 것인가 그 주제를 한번 기회를 주면 제가 한 3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랑 같이 하실까요? 네, 뭐 좋습니다. 그거 나쁘고 좋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센터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요 책에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최근에 낸 책인데 그래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고 증권가의 어떤 그냥 그 민낯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시장의 생리, 네네. 여의도의 생리를 이야기한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하게 보이는데 그게 또 현실이고 현실이죠. 그러면 그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게 저걸 바라보고 네.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꼭 이 책 뭐 사서 보시라고 하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 떨구건 올리건 간에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은 그냥 보통 중간을 가잖아요. 네. 애널리스트를 특히나 반도체에서 이 사이클 주식에서의 그쵸.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바라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의견이 바뀔 때. 의견이 바뀔 때 그 리포트가 소수일 때. 의견이 바뀔 때 올리건 내리건 간에 그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내 의견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어 주식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네. 누가 떨궜어. 네.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네. 아니면 내가 팔았는데 반도체 다 안 좋다 그러는데 어느 누가 갑자기 업그레이드 시켰어. 예. 소수 의견이 나오잖아요. 예. 의견이 바뀌면 그건 반드시 봐야 돼요. 아. 그날 그 주에는 영향을 안 미치더라도 보통은 첫 번째 빠따가 올리거나 내리잖아요. 두 번째 누가 동참하잖아요. 네. 그때는 주가 갑니다. 그러니까 간다는 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방향을 그쪽으로 튼다고. 아.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많이 하는 이유는 남보다 먼저 했고 제가 많이 맞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네네. 왜냐면 나는 소수를 진행하니까. 아. 내 위가 문제지. 위가 사인 안 해줘갖고 힘들어서. 자 위에 임원들이 어디 불려가시고. 오. 어. 제가 2000년에 2000년인가 2001년도. 네. 2001년도 9.11 사태 나기 전에. 네네네. 이 꺾였을 때 2001년도 초인가요? 초반인가 2001년 초반이에요. 네네네. 제가 반도체를 좀 꺾어야 되겠어요. 삼성전자를. 리포트를 2001년 한 6월이었던 것 같아요. 5월인가. 네네네. 그때 꺾었어 리포트를. 근데 내 헤드가 뭉개고 결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발간 못하게. 네. 왜냐면 그 사람은 삼성전자하고 친하거든. 그렇죠. 그래. 왜냐면 또 그 증권사에게는 엄청난 고객이니까. 그렇지. 그게 ING 베어링스인데 뭐 외국계에 엄청 IP 신경 써요. 저 몰랐다네. 네. 애널리스트 한 2년밖에 안 됐거든. 네네네. 아무것도 모르고 30대 때 떨구려고 홀드 해서 가져갔는데 이게 반도체 이제 그 수요가 이제 피크아웃 된 것 같고 그래서 떨궜는데 충분히 이유가 됐거든요. 뭉개고 1개월 동안 안 주는 2개월 뒤에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장사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리포트가 못 나갔나 바이를 어거지를 했어요. 근데 9.11 사태 났잖아요. 주가가 개떡이 됐어요. 근데 제가 리포트는 공식적으로는 안 떨궜지만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명랑하게 말씀하시다니.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확실하게 이건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내가 리포트 썼거든요. 21년도에. 그 21년도 12월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 2001년. 9.11 사태 나기 전에 4, 5개월 전에 떨굴라 했는데 못 떨궈서 나중에 망가져서 리포트를 대충이 아니고 바이가 아닌 식으로 목표 주가 바이를 해서 나갔어요. 내 의견과 달리. 외국계 증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도 똑같아. 그래서 2001년도 12월이 끝나고 2002년도 초가 됐어요. 2002년 크리스마스 때 전화가 왔어요. 네. 홍콩에 있는 우리 세일즈 브로커가 외국인이지 ING 베어링스 너무 고맙대. 네 리포트 가지고 네 바이 리포트 어거지로 바이가 된 거잖아요. 어거지로 바이 된 거 센터장 때문에 9.12 사태 나고 엄청나게 매도 주문 많이 받았다고. 네 리포트의 행간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70페이지였거든요. 70페이지 리포트를. 그러니까 겉표지에는 어쩔 수 없이 매수가 담겨 있었지만 내용을 보고 이 행간을 보면은 저기 한국에 있는 김장렬 애널리스트가 이거 사실상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 그걸 읽어서 걔는 그거 갖고 세일즈를 매도로 받은 거예요. 매도 주문. 그 세일즈 브로커가 그 리포트 발간하고 나서 아무도 안 볼 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홍콩인데 한 3시간 동안 물어봤어요. 그 70페이지짜리를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엄청 스타일하는 거예요. 그게 2001년도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너 바이라고 하지만 바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아무 얘기 안 했지. 공식적으로 한다. 외국계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또 돈 그렇게 벌죠. 해서 세일즈 한다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예. 그걸 아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저는 이제 증권사 왔잖아요. 이제 국내 증권사 와서는 내 마음대로 했죠. 현대증권에 와서. 고마워요. 현대증권에서 내 헤드를 존경하면서 다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저를 프리하게 해갖고 마음대로. 저희 상무님 때문에 강제 은퇴 당하신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하이닉스는 저랑 NDR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 하시면은 떨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대로 요즘은 자기 의견이 틀렸잖아요. 네. 한 6개월 지나 보니까 떨궜는데 반대로 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는 뭐 사죄하고 뭐 섞고 이건 아니더라도 네. 어떻게 내가 틀렸다. 네, 그래서 뭐 바뀐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용기라고. 그럼요. 그런 유연한 자세와 과감성이 필요한데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시장 좋을 때 뭐 얘가 썼으니까 나도 갔다 와갖고 나도 한마디 얹히고 이런 리포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제가 뭐라 그랬죠? 의견이 바뀔 때 소수 의견이 나올 때 리포트 첫 번째 거 하고 네. 그 소수 의견 첫 번째 리포트를 따라가는 추종하는 리포트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네. 그때는 질러야 돼요. 올라타든 아니면 팔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 그 소수 의견은 방향을 결정합니다. 길게 안 가요. 한 1, 2주, 한두 달 내로 다 바뀌어요. 그렇죠. 또 네. 우르르 바뀌죠. 근데 항상 그렇게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의 소수 의견이. 네. 그거를 박수 쳐주고 내가 그 의견하고 다른 게 갖고 있더라도 들어보아 주시는 여유를 가지시는 맞습니다. 게 중요합니다. 시장에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다양성. 사실 생각이 달라야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다 생각이 똑같아. 다 사기만 해. 네. 시장 거래 의미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 9만 원 갔을 때 예. 그때 목표 주가 다 15만 원이었어요. 슈퍼사이클 2년 전에. 이야기하고. 근데 그때 그 다음 9만 3천 원 내렸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상상인 증권에 있을 때 사지 말라고 얘기했어 저는. 상상인 증권 리서치 센터장도 직전에 하셨었죠. 네, 그때 제가 센터장 할 때 사지 말라 그랬어요. 안 오던 전화가 막 오는 거야. 삼성전자 15만 원 간다는데 친구가 아니 우리 딸내미가 회사 들어간 지 얼마 되는데 내 동기가 그러는데 삼성전자 지금 9만 3천 원 사야 되는 거 아빠한테 물어보려는데 애널리스트.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야 이거는 완전히 꼭지다. 따님 회사에서 너희 아버지 저희 리서치 센터장이시잖아요. 물어보라고. 그 지금까지 헤매고 있잖아 지금. 근데 제 기억에도 그렇고. 그러면 안 돼. 저는 2008년에 현대증권 김장렬 연구원의 자료를 그때 처음 봤는데 그때도 글을 되게 세게 쓰시더라고요. 성깔이 못 돼서 솔직하게. 솔직한 편이죠. 네, 상상인 증권에서도 마찬가지셨고. 예, 그렇죠. 리서치 센터장 하시면서 거기서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글을 쓰셨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도 또 이렇게 직원 해주시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네. 소신 있으신 분이 계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IDM이라고 이른바 종합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석도 어려운데. 네, 그렇죠. 거기에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를 납품하는 이른바 밸류체인도 우리나라 굉장히 강하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부장 기업들은 주가 예측이랄까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공부도 어려운데 주가 예측은 한 3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워요. 종합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그거보다. 더. 삼성 하이닉스는 쉬워. 한 10년 구르면 대충 답이 나와요. 삼성 하이닉스 제가 모의 투자했는데 중간에 잘려갖고 쉴 때도 제가 직접 투자해보고 접은 적이 없어요. 하루 이틀은 진지 몰라도 한 달에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장비나 밑에 자는 공부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 모든 걸 알 수 없겠고요. 필이 오는 종목이 있거든요. 한 종목을 디립다 파야 돼요. 한 종목을 드립다 파야 된다. 디립다 파야 되는데 파잖아요. 알아가려고 용어부터. 용어도 헷갈리잖아요. 그럼요. 뭐 요즘에 하이브리드 본딩이다. TC 뭐 많잖아요. TSV에 TC 본드 많잖아요. 그런 요즘은 이제 인터넷 잘 돼서 찾아보면 다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 찾는 노력은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걸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타이밍을 놓쳐 주식을 살 때. 그러니까 중소 종목은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사야 돼요.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그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이익 실현하거나 한 발짝 물러서고 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봐야 돼요. 이미 노출된 거예요. 그 중소 종목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오고 나서도 돼. 근데 이 조그만 종목들은 리포트 나오기 전에 사야 돼. 어떻게 사느냐. 리포트 나오기 어떻게 사느냐. 가장 좋은 거는 그 회사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 정보를 빼앗아서 알아들어서 내가 모르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지인이 있잖아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물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추천하잖아요. 그럼 추천하면 어떤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예요? 어떻게 전망이 돼? 수치가 아니고 개념을 물어봐야 돼요. 자기한테 추천한 사람이 그걸 알고 있으면은 개념을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약간 내러티브로. 내러티브라도 개념을. 그러면 그게 그럴싸하면은
주가를 딱 보세요. 기술적으로 보시고 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예. 조금씩 누가 사잖아요. 네. 기관이건 그렇죠. 그게 한 달 이상 된 게 아닌 종목이 있어요. 한 달 이상 이미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일단 발을 담그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리포트가 나오면은 일단 3분의 1은 파시고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할까. 예. 기본적인 공부는 터미널러지, 그러니까 용어 공부. 반도체 아주 기본적인 거. 지금 낸드도 모르고 디램도 모르고 이건 안 되지. 네네네. 그런데 거기 뭐 TC 본드라는데 TC 본드 다음에 MR, MUF가 뭐고 그 차이가 뭐고 이런 걸 막 파가지고 내가 완벽히 마스터하겠다 이런 오만은 버리셔야 돼. 그거 못해. 예. 애널리스트 몇 명이나 알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도 그 관심 있으면은 주위에서 관심 있으면 공부를 그때 한다고. 애널리스트가 공부를 해갖고 리포트 나올 때까지 빅 리포트가 50페이지, 100페이지 나오잖아요. 네. 나올 때까지 얼마 걸리죠? 한 달 걸려요. 한 달은 걸리죠. 그럼 그때 주가 다 오르는 거야. 아.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오는 순간에 꼭지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애널리스트 공부해서 리포트 쓸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번개처럼 아는 눈치쟁이들은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알고 사들어가요. 그렇죠. 기본적인 내러티브하고 터미널러지하고 방향성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한미 반도체는 지금 뭐고 이수패 타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여기서 사라 말라 뭐 공부를 들이다 하라 이게 시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 이건 지금 다른 영역으로 들어간 거고. 거의 이제 달나라 가 있죠. 네, 달나라 가 있죠. 그 사실 이게 여기서 에코프로를 얼마나 뭐 깊게 공부해서 120만 원이 300만 원 갈지 500만 원 갈지 아니면 다시 60만 원 될지 그거를 주가를 잊어버리고 펀더멘틀로 공부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과 시간이 얼마나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미 그렇게 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안 오른 종목을 사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아모레퍼시픽도 오르고 뭐 KB금융도 오르고 그렇잖아요. 지금 뒤에 말씀드렸는데 플렉시블하다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섹터, 좋아하는 주식이 나하고 타이밍이 맞을 때 베팅하는 거지. 안 맞을 때 너무 거기에 함몰돼서 그것만 사랑하면 안 좋죠. 와,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특히 반도체 소부장 가지고 정말 잘해서 슈퍼게임이 되신 네네. 분들의 그 공통점을 방금 말씀해 주신 거야. 네. 그저 소름 돋을 뻔했어. 예. 이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저희 또 YG 클럽이라고 모여서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소름 돋으실 것 같은데 듣자마자. 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같은 말이면 좋겠네. 근데 그래서 소부장은 투자하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맞습니다.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네. 진짜 실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실전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 그게 직장 뭐 자영업 하시는 겸업 투자자건 네. 아니면 전업이건 반도체도 사이클 공부 열심히 하고 방금 이야기하신 기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투자한 성과와 네. 투자 공부를 네. 비교해 봤을 때 한 30년 지켜보신 결과 어떻던가요? 기본은 공부하는데 기본은 공부인데 디립다 휴가 가신 다음에 3일 동안 예. 책이한테 했던 요즘 유튜버 많으니까 네. 디립다 한번 보세요. 어느 섹터가 뭐가 간에. 네네네. 그걸로 그만하셔야 돼.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돼. 한 3일만 공부하면 된다. 집중적으로. 거기까지가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 그때 실전에서 나오는 어느 종목 있잖아요. 예. 그 종목의 그 어떤 제품 서비스를 아까 말한 집중적으로 파면 돼요. 한우물 파듯이. 근데 기본을 하는데 3일이면 돼요. 그 요즘에 보니까 여기도 우리 와이즈넷에도 그 정 작가님이 나와서 반도체 이렇게 설명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 정인성 작가가 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 그것도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제가 딴 방송에서 장렬하게 반도체 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보다 좀 더 레벨이 쉬워요. 뭐가 됐든 자기 취향에 맞는 거를 한 3일 정도 보면은 저도 다른 섹터 공부할 때요. 유튜브에 나온 거 네. 집중해서 3일 봐요. 그럼 오케이. 거기서 이해하는 정도만 하고 더 들어가지 않아요. 시간적 여유와 그거에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이 안 돼. 그렇죠. 내가 뭐 삼성전자 공정 생산 라인 들어가서 반도체 만들 거 아닌데. 안 되네. 예. 요즘은 방송에서 워낙 많은 다양한 레벨의 그런 교육들이 반도체는 너무나 흔하고 네. 2차 전지가 조금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좀 부족한 게 좀 아쉬워요.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전기차 테슬라 얘기 많이 하는데 2차 전지 서플라이 체인에 이거에서 잘 한 3일치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있어요? 몇 분 계세요? 네. 나오셨어요? 못 봤는데. 또 제야에도 좀 계시고. 그런 거 하여튼 뭐가 됐든 그런 섹터를 훑어주는 사람의 그 기초 강의를 한번 집중해서 듣고 이해 못하는 걸 너무 깊게 파지 말고 거기까지. 네. 그리고 실전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는. 한 3일 정도 공부해서 깊이 들어갈 정도 딱 거기까지. 근데 개별 종목은 그거 관계없어요. 예. 안 움직일 때 리포트 나오기 전에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주식 스터디 그룹 네. 같은 거 많이들 하실 때 보면은 특히 반도체 기업의 현직자가 네. 인기 폭발입니다. 당연하죠. 네. 돈 많이 받겠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서로가 공부를 하는 거죠. 지식을 알려주고. 예. 근데 요즘에 특히 어떤 기업들이 선호가 되는 기술이 뭐다 막 이런 걸 또 알고 있으니까. 네네. 사실 그런 데서 정보가 나오지 다른 데서는 저도 맞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요. 옛날에 제가 시작할 때 2000년 초반이나 예. 한참 잘 때 10년 전에는 그런 유튜브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를 딴 사람하고 격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시간적인 격차가. 다른 사람 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격차가 없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힘들어졌어요. 그럼 애널리스트를 더 레벨을 높이려면 돈을 더 줘갖고 레벨을 높이든 네. 아니면 애널리스트도 그냥 평범한 직장이라 보고 우리 투자가들이 그 애널리스트의 한계를 알고 그 리포트는 잘 정리된 썸머리. 네. 예,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팔아야 될까 말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더 낫지. 그렇죠. 근데 하여튼간 밥 먹고 맨날 그 산업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정리를 잘해주고 예, 모르는 것도 설명해 주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반도체 공부할 때나 아니면 반도체 투자할 때 네네. 이것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 혹시 당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개별 종목은 네. 한 종목 마음에 드는 걸 파야 된다. 네. 주가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된다. 정리해드리면 그리고 다른 섹터가 막 갈 때 많이 갈 때는 네. 반도체 쉽니다. 아. 한 번 쉬면은 6개월에서 1년 반도 쉬어요. 최근에 우리가 많이 봤죠. 변화 거꾸로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반도체가 어떻게 되죠? 반도체 만들기 시작할 때 6개월에서 1년 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공장을 프로덕트 믹스 바꾸는데도 6개월 걸리고 네. 새로운 그 공장을 져서 만드는데 1년 반 걸려요. 그 웨이퍼 하나 들어가서 그렇죠. 나오기까지도 몇 달 걸리고. 그거 3개월 걸리고. 네. 근데 공장을 믹스도 바꾸고 새로운 거 공장 지려면 1년 반에서 2년 걸린다며. 네. 미국의 공장을 지려면. 그러니까 뭐 결정을 하는 순간에 벌써 다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만약 위로 틀잖아요. 네. 지금 감산했는데 효과가 나느니 많이 하는데 일단 효과가 안 나잖아요. 감산 효과가 잘 안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반도체 가격이 빨리빨리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럼 어떡하지 삼성자이니스? 도로 안불 타결해? 그냥 열심히 싸워서 생산만이 아니죠. 네. 감사 더 하겠죠. 예. 효과 날 때까지. 네. 방향은 튼 거예요.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방향을 튼 거는 어쩔 수 없는 가는 거니까 그걸 중요하고 개별 종목은 한 종목은 미리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방향을 틀어서 내려가는 사이클이 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빨리 미련 없이 위아래 밑에 다 없이 다 버리고 다른 섹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 작년도 말 올 초까지 이슈입니다. 그 올 초 빼기 1년 반 넘어가세요. 네네. 그동안 얼마나 삼성전자가 힘들었어요. 1년 정도. 근데 지금 8월, 9월 달부터 해서 내년도 말, 내후년도 25년 초까지 보면은 반도체 사이클은 단기적으로 봐도 업 사이클 맞아요. 저 딱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변화가 될 때 변화에 몸을 던져라. 근데 거꾸로 해질 때는 빨리 딴 섹터로 옮겨타라. 반도체 매달리지 마라.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한 6개월 전, 한 1년 전, 1년 반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다 네. 그게 맞는 말씀인데 네. 항상 사람은 지금 현재에 있기 때문에 네. 잘 안 보이고 어려운 그렇죠. 거잖아요. 네. 연초부터 반도체 관련주는 좀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죠. 그러면 2023년 8월 저희가 4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2023년 8월 네네. 이 시점 네네. 지금 현재 반도체는 이 사이클 중에 네. 높이로 따지나 너비로 따지나 어디쯤에 대략 있다고 보시는 거죠? 여명. 예? 여명? 예. 이제 막 동트기 시작하는 거야? 오. 10년을 봤을 때. 10년? 예. 2033년, 2030년 초반까지. 2030년 초반이요? 그러니까 큰 대세 상승 사이클이라고. 아까 큰 사이클 안에서도 작은 사이클이 몇 개 있겠지만 있는데 큰 그림은 대세 상승. 10년 대세 상승. 이 10년짜리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제 좋은 막 시기야. 예. 여명다시.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꼭 무슨 숙취 해소 음료도 아니고 여명. 그 여명 관계 없는데 저 술 안 마셔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네요. 네, 이 선생님입니다. 변수는 있어요. 변수요? 예. 수요 공급이잖아요. 네. 큰 그림에 됐을 때 큰 그림의 가장 큰 수요 변수는 네. 연초부터 반도체 관련주는 좀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죠. 그러면 2023년 8월 네. 이 시점 네. 지금 현재 반도체는 이 사이클 중에 네. 높이로 따지나 너비로 따지나 어디쯤에 대략 있다고 보시는 거죠? 여명. 예? 여명? 예. 이제 막 동트기 시작하는 거야? 변수는 있어요. 변수요? 예. 수요 공급이잖아요. 네. 큰 그림에 됐을 때 큰 그림의 가장 큰 수요 변수는 네. AI하고 자율주행차예요. AI와 자율주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성형 AI 있잖아요. 네, 네. 이거의 각도하고 속도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너무 각도가 올라가면은 뒤에 10년 중에서 앞에 5년하고 뒤에 5년이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쵸. 어떤 각도냐 얼마만큼 속도냐 달려있지만 AI 네. 생성 AI 그다음 두 번째 요거 파생된 건데 자율주행차 전기차가 레벨이 달라지려면 요즘 자동차가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네.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면 자율주행이 3, 4 레벨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 반도체 역할이 이게 달라져야 돼요. 그 수요가 이어지는 것이 우리 전기차가 언제 피크라고 아까 그랬죠? 전 세계 자동차의 50%가 2030년에 50%. 네. 자율주행차는 조금 늦게 오거든요. 네. 자율주행차는 2033년, 35년. 네. 네, 의미 있게 비중이 높아져요. 그때까지는 AI는 지금 생산량은 지금부터고 예. AI는 2023년부터 28년까지가 그로스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전기차. 전기차와 자율주행. 전기차가 이제 2028년에서 30년 사이 여기가 피크고 네. 자율주행차가 2030년 초반에서 33, 4년까지 이렇게 예. 향후 10년간은 이런 수요가 가는 거예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계속 큰 사이클인데. 예. 근데 그래서 그 대세 상승인 거예요. 근데 이걸 중간에 2년, 3년 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급이죠. 왜? 이런 수요가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하겠죠. 예. 투자를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투자해서 제품이 나오는 게 1년 반, 2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작년에 올해 들어올 때 지금 투자를 많이 안 했죠. 네. 반도체 투자 많이 안 했잖아요. TSMC, 네.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TSMC, 엔비디아가 GPU 필요한데 만들어줘 하니까 TSMC 캐파가 없는데요.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막 만든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파운드리 만지고 그 그쵸, 캐파 그쵸. 갖춰주려면 내년 말이나 된다고. 사이클이 오는 길에 서플라이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고 특히 미국의 땅덩어리에서 TSMC나 삼성이 공장이 가동하는 게 내년 24년 말 또는 25년에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큰 그림은 대세인데 이 서플라이가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내년 말 내후년 상반기 25년 상반기에 고민은 아니고 한번 체크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 정도가 변수예요. 아,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AI나 자율주행차로 인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고, 네네네. 다만 뭐 AI 투자라든지 전기차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로는 변수. 조금씩은 변수가 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공급 사이드 역시 네, 그렇죠. 투자 속도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사이클을 보면은 우리가 또 이해는 쉽겠네요. 네. 크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항상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주가를 보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호가를 보고 차트를 보게 되기 주가 보면 때문에 삼성이 갑자기 68,000원 됐어. 또 6만 거지 같은 주식 얼마 올라갔다고? 이러는 거야. 이제 에코프로는 뭐야? 이게 또 그때 신문 기사에서 또 6만 전자, 네. 또 뭐 7만 전자의 배신 또 이러고. 네. 쉽지가 그런 않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대세는 그렇고 네. 변수는 25년 정도, 늦어지면 26년, 25년, 26년에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은 네. 변수가 될 수 있죠. 근데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간중간 체크를 좀 네네. 하면서 당연히 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산업 큰 사이클 안에서도 수요와 공급을 계속 맞습니다. 체크를 하는 거고요. 네네. 그렇죠. 뭐 투자가 쉬운 과정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네. AI, 네네. 챗 GPT 이후에 AI 반도체에서도 네.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단기간에 엔비디아도 2배 그렇죠. 이상 오르고 2배 올랐나요? 예, 430%. 거의 200달러 때부터 그랬나요? 예. 엄청났네. 그러면 이게 뭔가 성장하는 산업이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도 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더 초점을 둬야 될까요? 우리는 그 삼성 중에서도. 하이닉스만 따지면 D램하고 낸드인 거고 네. 그다음에 패키징 단에 캐파가 부족하니까 장비가 필요하니까 우리 네. 흔히 얘기하는 한미 반도체라든지 수많은 소부 장저가 다 줄줄줄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 각광받는 건 이오테크닉스가 또 각광을 받죠. 왜냐면 이오텍스는 그 반도체 웨이퍼 뒤에 그 깎아주는 네. 그 나이싱해주는 그런 또 테크놀로지가 그 엔비디아랑 관련된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10만 원 이하에서 확 해서 그 50% 장비. 네. 예,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참 웃긴 게 아까 그 얘기 안 했네. 그 소부장지는요. 회사가 IR 안 하잖아요. 네. 그럼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IR 안 하면 주식이 더 많이 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이러니하죠. 저 회사가 그래도 뭐 그냥 요청이 있을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IR 하고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요즘에 IR 네. 안 합니다. 신비주의로 하는 거지. 예. 요즘에는 이제 좀 투자자 미팅을 하지를 네. 않고요. 그냥 회사 일에만 좀 집중하라고 네. 사장님이 하시네요. 네. 할 때가 신호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투자라는 게 아니고 뭔가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변화. 근데 누군가 갑자기 주위에서 이런 종목 사요 이렇게 아니고 네. 이런 종목이 있는데 참 포텐셜 잠재력이 있는데 네. 뭔가 좀 잘 안 돼. 그러니까 파악이 안 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주위에서. 네.
그러면 일단 동물적 감각에서 조금 발을 담아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예. 이거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먹기가 쉬워요. 완전 이거는 실전에서. 제가 은퇴하면 저는 그렇게 하죠. 네. 그리고 요즘에 그 HBM 반도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디램랜드죠. 이게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이거는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죠. HBM이 도입될 경우에 그러면 가장 큰 수혜는 어디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HBM 뭐냐면 AI 생성형 메모리잖아요. 네. 그 우리가 AI는 뭐죠? AI는 우리 그 GPU 게임처럼 단순한 병렬 처리를 빨리 하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대표님이나 저처럼 똑똑한 사람한테 채쓰기 시키면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을 한 100명을 갖다 놓고 채쓰기 하는 것이 연봉 3억짜리 3명 주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잖아요. 그러니까 GPU는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연산을 빨리 하는 거. 네. 그렇죠. 빨리 하는 게 뭐죠? 빨리 한다는 건 스피드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GPU 프로세스가 엄청 스피드가 빨라요. 그렇죠. 근데 GPU의 짝꿍이 뭐죠? GPU 프로세서를 하는데 짝꿍이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존 D램이 못 따라가. 기존 D램이. 그 기존 D램이 GPU를 따라가기 위해서 한 것이 고대역 메모리예요. 이 고대역이라는 게 기존 메모리가 32차선 도로라면 데이터가 나갈 때 32차선으로 이렇게 다 나가. 근데 얘네는 32차선이 아니고 뭐 1024차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메모리가 한꺼번에 많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D램에서 엄청난 기회가 온 거죠. 근데 GPU 메모리를 용으로만 옛날에 지금 그 AI용 말고 옛날에 게임용으로 할 때는 그냥 DDR4 아니면 GDDR 그래픽 메모리 이런 게 충분했거든요. 삼성전자가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AI 생성용으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이렇게 빨리 클 거로 예상을 못하거나 초점을 그냥 옛날에 그래픽 메모리에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 5, 6년 전에. 삼성 하이닉스는 세상 살았거나 HBM을 투자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한 세대 앞서 있는 것이. 그래서 메모리는 아까 뭐 때문에 GPU하고 매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고배역을 표현한 거고 그게 HBM 메모리고 그 HBM 메모리가 현재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되지만 이게 20%가 될지 50%가 될지 2년 내로 올라가면은 D램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일반 D램은 작년도 대비 1년 한 60% 이상 빠졌어요. 반도체 가격이. 한 70% 빠졌어요. 그런데 이 고대역 HBM 메모리가 나오면서 평균 가격이 최근에 올랐어요. 평균을 끌어올린 거네요. 평균 가격이. 하이닉스는 올랐어요. 하이닉스는 2, 4분기 D램 가격이 9%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1, 2%밖에 안 되는 이 물량이 가격이 한 7배니까 가격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올랐어요. 삼성은 여전히 마이너스 한 5, 6%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나서 여전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사는 거죠. 이 트렌드가 지금 D램에서 매출 비중이 얼마나 10%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수 기준으로는 한 2, 3%인데 단가가 높으니까 매출 비중이 10% 되는 거예요. 캐파를 더블 늘린다면서요. 삼성 하이닉스가 캐파 늘린다는 거예요. 더블. 최소한. 그럼 내년 이맘때는 20%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여도가 지금 40%가 아니고 한 70% 될 수도 있어요. 사이클 바뀐 거지. 끝난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컨컬 보니까 삼성전자도 또 HBM 더 많이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삼성이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내년 엔비디아의 다음 버전, 내년 한 1분기, 2분기 하는 거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엔비디아가 따오겠다는 의욕을 높이고 있는 거죠. 왜?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건 맞는데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 최후의 무기가 있죠. 뭐냐?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잖아요. 근데 얘네는 파운드리를 할 수 있잖아요. 저쪽에 그러니까 TSMC 캐파가 모자라 우리한테 와.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HBM도 붙여드릴게. 그렇죠. 그게 뭐 지금 캐파가 부족할 때 잘 어필이 되면은 그리고 다음 버전 제품이 성능이 잘 나오면 지금 콜 중이라는데 그 잘 되면은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할 수도 있죠. 그래도 전체 수요 자체가 이게 50이 있다가 수요가 100이 되면서 삼성 하이닉스 한쪽에 100% 주지 않고 나눌 수도 있는데 그 내년도 상반기에 가봐야 돼요. 내년 2, 4분기 정도에는 삼성 하이닉스에서의 HBM 구도에서의 그 차이는 다시 벌어지거나 아니면 좁혀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수요는 증가된다. HBM이라는 게 그냥 신기술인 것뿐만이 아니라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비중으로도 올라오면 이게 전체 단가도 끌어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23년부터는 또 한 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내년 사이클. 24년도. 24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올해 하이닉스가 올해 적자가 8조니
예. 삼성전자가 흑자가 8조니 이러는데 작년에 우리가 40조 삼성전자가 40몇 조 흑자나고 예. 하이닉스도 6조 얼마 났었거든요. 올해 확 내려갔잖아요. 네. 내년에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갖는 거죠. 그 희망을 갖기 때문에 주가가 그나마 7만 원 가고 12만 원 간 거예요. 정당성이 있었던 거죠. 요 주가나 이런 거는 나중에 뒷부분에 예, 저희가 마지막 편으로 일단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메모리가 얼마나 느는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메모리가 얼마나 느는가 어떤 HBM, 양적. 예, 아까 네. 저 비중이 10%에서 20% 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너무 개념적인데 우리가 생성형 AI. 챗 GPT 있잖아요. 네. 거기에 GPU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매개 변수가 1750억 개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매개 변수를 많이 늘리면은 그러면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계산식은 없어요. 꼭 매개 변수를 1750억 개인데 사람에 있는 뉴런이라는 게 뉴런이 있고 네. 뉴런 신경세포죠. 네. 혼자 있으면 안 돼. 뉴런들이 연결되는 게 뭐예요? 그죠. 그게 시냅스. 예, 시냅스. 예, 시냅스 숫자는 한 100조에서 1000조 개라고 하거든요. 머리 아파. 100조 합시다. 100조. 네네네. 아까 1750억 개가 뭐랬죠? 챗 GPT. 네. 예, 500배 이상 크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 다음 버전 나오는 것들이 GPT-4 뭐 여러 회사 나오는데 이게 1조, 2조 이렇게 늘어나면은 메모리도 지금 메모리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가능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엔비디아가 다 해먹고 있잖아요. 네. 아니 보세요. 우리 서버 있죠. 서버. CPU, 네. 일반 서버에 투자 안 해요. AI 서버 하나가 일반 서버 투자 안 해.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게 CPU 업체야. 일반 서버는 CPU하고 메모리뿐이야. 그렇죠. GPU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인텔이 CPU를 하는데 AI 일반 서버 잘 만들지 않고 좀 늘어지고 있거든요. 왜? AI CPU, AI 그 서버 하면서 AI 서버로 가면은 단가가 서버가 37배가 늘어나요. 일반 서버는 한 1,000만 원 안 돼요. 8,900만 원. 네. 근데 AI 서버는 한 3억 몇천 되거든요. 37배 된다고. 네. 근데 그 37배 되면 아까 뭐 엄청나게 3억 몇천만 원 되잖아요. 예. 그 3억 몇천만 원 되는 AI 서버에 예. 버짓의 80% 누가 가져가요? GPU가 다 가져가요. 아, 그 예산의 80%를 다 GPU에 몰빵해야 되는. 그러니까 GPU가 지금은 엄청나게 성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 하는 거는 성능, 프로세서 성능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만들 수 있는 게 엔비디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부르는 게 값이고 그거 받고 하는 건데 다음 버전은 지금은 생성형 AI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트레이닝 단계예요. 네네네. 그렇죠.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잖아요. 네네네. 기본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예. 거기서는 프로세스가 엄청 중요해. 근데 조금 보세요. 2, 3년 뒤에 나면은 지금의 지금의 그 학습하는 트레이닝 단계가 아니고 예. 많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응용. 그치. 또는 응용 단계로 간다. 추론하는 거. 인퍼런스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예. 학습이 아니고 인퍼런스로 간다는 건 뭐냐면 기존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의미들을 디코딩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트레이닝 단계 오픈 AI 만든 그거에서 다음 단계 이 추론형으로 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게 되면 메모리의 중요성이 많이 커져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D램을 이렇게 좁게 지금 D램이 한 80몇 기가바이트 뭐 이렇게 쓴다는데 네. HBM이 그 메모리가 2배, 3배, 4배 늘어날 수도 있어요. 두 가지죠. 매개 변수가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학습형, 트레이닝이 아니고 추론형, 인퍼런스로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는 단계가 향후 2, 3년에 되게 되면은 메모리의 그 수요가 생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도 그 메모리가 내년까지는 대충 이럴 거다 해서 캐파를 2배 늘리는데 25년, 6년도 됐을 때 트레이닝이 아니고 인퍼런스로 바뀌면서의 메모리가 얼마나 더 늘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사이드가 엄청 늘어났다, 부르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뭐 챗 GPT 그것 때문에 서버 투자가 늘어날 거다까지는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네네. 그게 그 다음 단계는 더 어마어마한 영역이 펼쳐진다. 학습이 아니고 추론 단계로 들어서 많은 응용 분야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에서 디코딩을 해서 하게 되면은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혼자 독점하고 있는데 우리는 AMD를 응원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AMD 잘해라. 네. 예. AMD가 의미가 되면은 엔비디아가 너무나 가격한 가격 그걸 안 하게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메모리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AMD가 4분기부터 나온다는 걔네 MI300X인가 예. 걔네 최신 버전 나온다는 그거는 그 엔비디아의 그 GPU 거기에 짝꿍하는 HBM 메모리보다 메모리가 2.4배 많아요. 더 많이 들어가요. 메모리가. 예.
그게 벌써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 GPU 간에도. 근데 아까 트레이닝에서 인퍼런스 되면은 그 AI 자체에서의 메모리 용량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과연 24년 5년도에 이렇게 올라갈지 한 28년 정도 이렇게 올라갈지 그 속도를 모르는 거죠. 네. 그거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와 AMD가 계속해서 경쟁을 하면 할수록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 HBM 메모리는 훨씬 더 많이 갖다 그렇죠. 붙이는 네, 맞습니다. 더 고성능화. 그렇죠. AMD 화이팅. 화이팅. 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 그냥 주가 수익률만 가지고 네네네. 엔비디아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AMD는 엔비디아가 앞서는 건 맞는데 그건 맞죠. AMD가 잘하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산업 구조적인 네, 측면에서 삼성하이닉스한테 유리하다. 삼성하이닉스 잘 돼야지 우리 그 중소 소비자들 잘 되는 거니까. 그 전제 조건이 엔비디아가 시장을 앞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AMD가 경쟁을 많이 하면서 그래야지 삼성하이닉스가 HBM 좋고 메모리는 더 늘고 그 밑에 있는 회사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주가가 또 우리나라 수출도 회복되죠. 그렇죠. 그게 지금 8개월이 아니더라도 내년 1, 2월 달에 좀 제대로 하겠다길래 그 환율도 내려가고. HBM이 거대한 물결이네. 거대한 물결. 이거 없었으면은 감소한 효과는 연말까지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한 11월까지 가도 효과가 미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6만 원, 10만 원 여기서 머무르는 게 정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원화 환율이 대서 높아졌을 것이고 아예 재미없는 거지. 지금 2,400이 있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오픈 AI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그럼요. 네. 새로운 세상을 또 펼쳐줬으니까. 그러게요. 그 작년 11월 달에 그걸 알아야 되는데 12월 나왔을 때. 그때 막 처음 나왔을 때. 근데 노땅이라서 몰라. 근데 노땅에도 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게 뭔가라고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젊은 신분, 저 따님과 딸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 한 반년 사이에 또 많은 사람들이 AI도 많이 공부를 했고 다 알았죠. 또 산업적으로 공부를 했고 또 우리는 그걸 또 투자로 이어가고 있고. 네, 맞습니다. 또 하나 거대한 물결이 바로 그 노광 장비.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데 EUV는 사실 도입이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고 더 미세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도 다 알고 있고 한데 이것도 도입 속도가 문제 아닐까요? 속도가 문제죠. 그리고 웃긴 게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 5월달인가 강의를 했는데 그 많이 한참 그 6월 지금 7월 8월 되잖아요. 이 공부의 속도가 많이 성숙되면은 주가는 다 온 거야. 지금 뭐 EUV, 뭐 ASML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없죠. 근데 그 주식 사가지고 별로 재미없거든요. 단기적으로는 ASML도. 그렇죠. 거기에 뭐 변동성이 큰 주식은. ASML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2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근데 왜 잘 나온지 아세요? EUV 때문에 아니고 그 전 단계 DUV 때문에 잘 나왔어요. DUV도 잘 팔려요? 매출이 사실은 옛날 버전 DUV가 더 많아요. DUV가 한 50%, 60%, 여기 한 30%인데 생각보다 더 잘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EUV는 어차피 중국에 못 팔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DUV는 팔게 해줬거든요. 근데 9월부터는 DUV도 못 팔게 하죠. 그 전에 땡겨서. 그래서 땡겨서. 그래서 이번 분기부터 내려간다. 그래서 ASML 주가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 관련되는 그 EUV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근데 그 시점, 안 좋아하는 시점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아는 시점에 꼭지라고. 단기 꼭지. 단기라는 거고요.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방향은. 그거 뭐, 얘네들이 ASM이 계속 캐파는 증가시킨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EUV 생산을 많이 못 늘리고 있어요. 걔네 생산 소율 시스템이 조금 DUV만큼 안 돼가지고 그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강의들 뭐 SNS 텍, 동진 세미캠 이런 게 관련되는데 아주 최근에 주가가 좀 뭐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방향은 같은데 ASML이 얼마나 빨리 여러 대를 더 많이 만드느냐. 그게 오래 지나갈 때까지는 모멘텀이 아주 세게 안 올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 보니까 어디더라? 독일인가 어딘가 또 뭐 공장 증설한다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확실히 시간의 문제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이클 4년 보면은 그러니까 싸게 샀으면 괜찮지. SNS 텍을 4만 원 샀으면 괜찮을 거 아니야. 근데 그 6만 원 쓸 때 꼭지에서 막 공부 많이 했을 때 공부 많이 해서 흥분해서 나도 알았다. 그거 하고 내가 지금 살 타임이냐 이게 웃긴 거야. 제가 반도체에서 막 강의를 할 때가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하고 하니까 기초 강의를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언제? 5월 달 했는데 방송 찍으면 이 방송국에서 우리 대표님도 그렇지만 그날 안 틀어주잖아. 나눠서. 그 사이에 사람들이 천천히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알려지는 게 6월 달인데 그때부터 국주가 내려가요. 왜? 사람들이 알아서 막 들어가는데 이미 많이 알았기 때문에 살 사람 다 샀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해서 내가 알아서 흥분하는 거랑 이게 살 타이밍인지는 주가랑 얼마나 많이 퍼졌는가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특히 작은 종목은.
SNS 때 꼭지 잡으신 분들 힘들지 지금. 한 18% 빠졌으니까 꼭지에서. 근데 그분들에게도 이게 뭐 닭이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올 수 있는데.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 펠리크리다 뭐다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뭐 그래서 뭐 투과율이 몇 % 나왔네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들 이슈는 근데 그것도 있는데. 들어갈 때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85% 되고 89% 안 되고 90 이렇게 자기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멈춰야 돼요.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한 걸까?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다 거기 매달려 있는데요? 투과율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주가는 그런 어떤 방향성, 이게 필요한 그 내러티브, 말에 의해서 한 2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 갈 때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버티고 안 갈 때는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의 레벨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아, 오히려.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EUV 관련주가 뭐 많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 지금은 관망이죠. 너무 많이 들어갔으면 반 파시고. 왜냐면 다른 종목들이 갈 게 많거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내에서도 각광받는 게 있고 반도체가 아니고도 좋은 주식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매크로가에서 얘기 안 했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있잖아요. 그게 임팩트가 없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거 10년 전처럼 뭐 10% 20% 때린다 이건 아니에요. 상황이 다르니까. 하지만 피치가 있잖아요. 피치 말고 다른 데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무디스가 남아있죠. S&P도 있고. 근데 피치는 유럽 회사고 독립적으로 미리 했죠. 10년 전에는 맨 꼬르빌에서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멀쳐 나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주식을 지금 레벨에서 나도 이해했다 나도 알았다 해서 흥분하고 기분 좋은 거 하고 이 주가 이 레벨에서 사야 할 것인가는 좀 더 냉철하게 보실 그런 시점인 거예요. 장 자체가 2,700을 쉽게 가거나 950을 돌파하거나 이럴 장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건 따로 나중에 있는데 매크로도 같이 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보는 사람들은 아까 뭐 다른 우리 후배님 내널리스트 몇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은 매크로를 같이 봐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에게는 매크로 이른바 거시경제도 되게 그건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럼 완전 외발이에요. 그건 초짜야. 그 또 하나가 우리가 작년 재작년 정말 지겹게 들었는데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되고 그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인텔의 그 사파이어 레피즈 뭐 이 CPU DDR5를 언제 그 지원해주는 CPU 언제 나오느냐 지겹게 들었거든요. 지겹죠. 이게 그러면 지금 DDR5로 전환이 되고는 있는 건지 제대로 되는 건지 얼마나 전환이 된 건지 앞으로 기대를 계속 해도 될지. 일단 현황은 전환이 되고 있답니다. 전환은 되고 있다. 전환은 되고 있는데 크로스오버, 그 비트의 비중, 이제 DDR5가 5개고 DDR4가 5개고 DDR5가 5개 이렇게 빛이 크로스오버 되는 그 시점은 내년도 1, 2분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 PC. 24년도 봄 넘어가기 전에 서버도 중요하죠. 서버도 DDR5가 더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DDR5가 4 버전보다는 가격에 프리미엄이 있어요. 한 15% 이상. 그래서 DDR5를 지금 많이 만드는 게 반도체 업체도 좋고 DDR5용으로 뭐 각종 부품이나 소재나 장비 만드는 업체들도 DDR5 비중이 많은 회사가 좋은 건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가죠. 그렇죠. 근데 작년에 DDR5 작년 초 나왔을 때 재작년 말인가 작년 초에 한참 먼저 했었을 거예요. 상용화하고 신선했잖아요. 신선했죠. 그렇죠. 그때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신선 그대로 끝. DDR3에서 DDR4 넘어갈 때 그리고 DDR4에서 DDR5 간다. 그 초반. 그 내러티브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뭐 50% 20 나오잖아요. 혈련좀 말씀드리면 뭐 전환된다고 하고 그 전망이 나오잖아요. 제 경험상 보면 항상 틀려. 낙관 편향적이야. 그래서 그때는 그런 나왔을 때 그 내용이 프레시하다는 걸 가서 그때 짧게 삼겨놓고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거 갖고 오래 하지 마세요. 결국 1년 동안 그냥 힘들었잖아요. 그거 안 하고 에코프로 샀으면 얼마야. 쓸데없이 공을 많이 해서 그래. 이게 DDR5 그 전망의 넘버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프레시한 거를 단기 먹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환되는 거 DDR4에서 5 되는 거 DUV에서 2부 되고 뭐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환은 항상 95% 항상 늦습니다.
근데 인텔이 이번에 사파이어는 너무 많이 지었어. 그래서 아니 초장을 친 건데 네. 하여튼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느려요. 우리나라 국방부 국군하고 예. 저기 교육제도 안 바뀌는 거랑 비슷하게 늦게 변한다. 그거 다음으로 하여튼 이 전환되는 거, 반도체 전환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대표적인 게 인텔이고. 인텔이 아주 극단으로 채지. 거의 뭐 군대가 변하는 거나 그러니까 인텔이 변하는 내러티브가 나오면 그 내러티브 가서 추종 한번 해서요. 그 추종하는 건 초전도체 주식 따라가는 것보다는 근데 리즈너블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논스톱을 해서 얘네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거 뭐 작년 말 23년도 22년 초반에 예측했던 DDR4, 5 컨버전이 언제냐면은 올해 2, 4분기였을 거예요. 23년도 2, 4분기. 내가 이런 믿어지잖아요. 그때 이야기했던 게. 재작년에 그때 얘기할 때 제가 애널리스트한테 그거 믿지 마라. 다 틀린다. 그게 지가 뭐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엔지니어도 안 되고 항상 뭐 버그가 생기고 안 되거든요. 경험이 있죠. 근데 그거 안 듣지. 애널리스트 막 쉽게 시켰으니까 내러티브가 통하지. 근사하지. 들으면 확 가지. 그럼 그때 먹고 나오는 거예요. 매끌 보면서. 와, 이게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는 내러티브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당장 다음 달에 된다고. 근데 기술을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다음 달에 안 되고 한 1, 2년 걸린다. 그렇죠. 근데 주가는 당장 다음 달에 되는 걸 반영을 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과연 누가 맞는 거냐? 빨리 타고 먹고 빨리 나오는 거지. 이게 현실이라는 네. 거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제너레이션이 바뀌면 이런 지금 얘기한 패턴도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의 군중이나 사람들의 레벨을 보면은 많은 공부해서 사람들이 알아. 근데 중요한 건 그 포캐스트에서 영역의 숫자는 항상 틀린다고. 이 업계의 현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틀릴 거예요. 넘버는. 그렇죠. 방향은 맞더라도. 그 전망이 방향은 맞더라도 그럼 그거 먹고 들어가 나갔다 높낮이나 숫자나 이걸 맞고 틀리는 거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죠. 예. 역시 투자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투자하는 거니까 예. 이 수단과 목적을 좀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가 전망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도 AI, 네. 생성형 AI가 만든 그 새로운 시장도 이야기를 네, 네. 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네. PC 시장이 좋아져야 되고 네, 그렇죠. 서버 시장 좋아져야 네, 되고 네. 스마트폰 많이 풀려야 그렇죠. 되고 네. 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네, 이 네.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전방 산업은 네, 네. 전망이 좀 어떤가요? 그 스마트폰은 개떡. PC는 최악을 벗어났다. 그래도 PC라도 좀 나아져요. 최악은 벗어났다. 네. 최악은 벗어났는데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최악은 벗어났다. 이거야 뭐 스마트폰하고 PC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죠. 예, 예. 사람들이 주변에서 내 친구들이 그렇죠. 친지들이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 보면 되니까. 바꾼다 하세요 요즘에? 잘 안 바꾸죠. 잘 안 바꾸죠. 왜? 왜 살까? 바꾸는 거. 그 휴대폰이나 PC가 망가졌을 때. 뭐 성능이 떨어지거나 고장 그렇죠. 나거나 어쩔 수 없이. 예. 예. 아니면 너무나 섹시해서 와우한 피처가 들어왔을 때. 뭐 폴더블 폰이 나오거나.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최근에 있었냐 이거지. 코로나 때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바꾼 거죠. 많이 바꿨죠 그때는. 왕창 바꿨잖아요. 예. 그 수요가 앞당겨진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어. 네. 근데 애플의 아이폰 오늘 15 오늘 직접 발표되는데 애플의 아이폰 15. 애플. 뭐 그 정도가 그래도 마켓시어가 올라가는데 마켓시어가 올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고 딴 놈들이 마이너스 20% 15%일 때 얘네는 마이너스 2%인 거야. 그 마켓시어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와 그럼 주가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연간 3억대 시장? 아니 스마트폰 시장은 한 12억대. 12억대인가요? 12억대. 그게 지금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삼성만 3억대까지. 삼성이 2억 한 5, 6천만. 그렇죠. 많이 떨어졌어. 그것도 옛날 이제 회복을 못하고 이제 그렇죠. 2억대 중후반까지 떨어져 있고. 근데 애플이 덜 빠져서 마켓시어가 늘어나는 거지. 애플이 뭐 전년 대비했을 때 15% 성장하고 이거 아니거든. 근데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이 볼륨 자체는 그냥 그대로 보세요. 있거나. 스마트폰은 애플하고 삼성전자 마켓시어를 유지하거나 늘어나요. 예. 걔네가 한 40%예요. 예. 45%. 나머지 또 뭐 있죠? 60%, 50%. 저기 중국 업체들. 근데 중국이 안 돼요. 중국 시장이 안 되잖아요. 네. 왜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돈 안 쓰고. 경기 좀 안 좋다. 예. 그러니까 반 이상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나마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나오는 신제품이 효과가 있으면 좀 할까 그 정도 같은 경우니까 거기에 있는 재고들이 빨리 없어지지 않아요. 빨리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MLCC 같이 삼성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도 MLCC. MLCC가 중요한데 전장형이 있고 일반 스마트폰이 있는데 전장은 한 20%밖에 안 되고 스마트폰이 거의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빨리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재고 경기랑 관련돼 있고요. 그렇죠. D램으로 따지면 스마트폰이 예전에 40%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스마트 최악이고 그나마 최악을 벗어났다는 것이 PC라고 보잖아요. 네. 근데 PC는 임팩트가 작고 PC 비중은 쭈구리 박살나가지고 15%도 안 돼. 이게 이제 인텔이 바닥 지났어요.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쏘아. 그래서 뭐 15%밖에 안 되는 시장. 그래도 가격 올라가? 얼마나? 재고가 3분기까지는 재고 조정될 것 같은데 PC 만드는 업체들이. 예. 근데 인텔이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빨리는 안 가.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최악은 지나갔다. 값하면 몇 패죠? 마켓이? 시장에서 45%. 네. 나머지 40%는 뭐죠? 이 서버. 서버가 일반 서버는 투자를 늦추고 있어요. 네, 늦춘다. AI 서버는 확 달려들고 있어요. 근데 개수로 따지면 AI 서버가 아직은 크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좋아지는데 4분기 지금 8월이니까 뭐 기다리지. 그래서 AI 서버 투자한다 그러면은 그 관련되는 미국의 빅텍, 메타라든지 그런 회사들 아마존 좋아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좋아해. 네. 그래서 사실은 넘버와이즈로는 AI 서버 임팩트도 4분기에나 임팩트가 큰데도 불구하고 주가적으로는 이게 그나마 AI 서버가 가장 좋은 거고 나머지 반도체 쪽은 어떻게 하죠? 감산 효과로 근근히 버티면서 한 9월, 10월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거나 좀 갑갑하지. 네. 내러티브는 내년에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뭐 그런 제가 IT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IT잖아요. 네. IT 업체들 IT 업체가 IT 반응이 맞는데 IT 업체 중에서 한 20% 15% 되는 건 어디 팔죠? 자동차 팔거든요. 그 전장에 익스포저 된 회사들이 주가가 그나마 좀 가보려고 하는 거죠. 전장은 좋아요. 일본에 수많은 IT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무라타라든지 TDK라든지 뭐 이렇게 부품 업체 있는데 네. 걔네 보면 주가는 안 좋은데 이구동성 얘기하는 게 전장형은 좋아요.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PC와 서버 그리고 스마트폰 이야기 들었었고 또 아까 정말로 핫한 AI용 서버 이야기 들었고 그럼 이걸 다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 매력도는 별 5개로 볼까요? 뭐 100점 만점으로 볼까요? 한 어느 정도? 절대적으로 주가를 따지고 봤을 때 그렇죠. 주가랑 현재 상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8월이죠. 3개월, 4개월, 6개월을 본다면 6개월 내년 봄 되기 직전에까지 보면은 그때까지 보면은 5점 만점에 한 3.7. 매력도가. 네, 매력도. 굳이 얘기하면 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이 높죠. 하이닉스는 한 4.2, 삼성은 3.5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이제 감으로 점수 주시는 거죠? 내년 2월까지. 시계를 조금 더 넓힐 수 있으면, 좀 길게 잡을 수 있으면 내년도 6월 달 정도까지. 1년? 네, 그럼 이게 다 올라갑니다. 하이닉스는 한 4.7, 삼성전자도 한 4점 초중반까지 올라갑니다. 25년 초까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둘 다 5 근처로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 5 근처로 갔을 때 목표 주가가 애널리스트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를 제가 거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을 드린다면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보통 15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까지 나와 있고 삼성전자가 한 9만 원 정도 나와 있잖아요. 높은 게. 이게 올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23년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년도 여름 정도에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뭐 섹시하지 않죠? 근데 25년도까지 봤을 때 5점을 주신 거는 별 5개 만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보다도 다른 섹터보다도 각광을 받을 겁니다. 25년도까지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근데 한 6개월만 본다면은 5점 만점에 한 3.7점. 하이닉스 4.2니까 한 80점 정도 근처. 하이닉스가 4.2 그러니까 한 80점 근처. 그 제가 지금 좋아하는 주식 어떤 건지 아세요? 말씀드리는 게 다른 섹터 보라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그 유가 미국의 뭐 CPI 넘버 어쩌고 얘기 나오는데 확실한 건 미국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온쇼 해가지고. 그렇죠. 미국 내에 설비 투자. 주택 말고 공장 많이 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력선 필요하잖아요. 인프라 관련된 주식이 이빠인데 그 주식도 안 올리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이닉 삼성전자보다는 앞서 있다 봅니다. 한 4.3, 4.5 정도. 미국 인프라 관련 주가. 근데 내년도 한 봄 지나가면은 이 바뀔 수도 있어요. 주가는 올라갔을 때니까. 그런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뭐 캐터필러 비롯해서 인프라 관련 주들, 우리나라 성배정 관련 주들이 또 엄청 핫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어느 정도까지는 또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 초 중반 넘어갈 때는 바뀔 소지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더 낫죠.
그 시점 되면 또 메리트가 그렇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장이 만약에 버티지 않고 꼬꾸라지는 장으로 만약에 예측을 하면은 네. 캐터필러가 무너지면 끝이야. 뭐 전제 조건은 엔비디아가 먼저 망가지면은 IT 네. 대세 AI 네. 좋은데 쉽지 않다 이런 게 나온 건데 맞아요. AI 제 개인적 목표 줄까? AI는 제가 하우스에서 제가 예측하거든요. 네. 한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AI는 엔비디아는 제 목표 주가 556불로 제가 끝자리 기억이 안 나나 550불 했거든요. 지금보다 100불 넘어가죠. 지금 한 450불 정도. 390불째 제가 550불을 방송에 떠들었어요. 뭐냐면 AI 반도체는 GPU가 대세잖아요. 네. 얘네가 마켓share 80, 90% 갖고 있는 거. 네. AI 반도체, 엔비디아, HBM 빼고 AI 반도체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에 연평균 30%. 그러니까 초반은 한 50%라도 뒤에 내려가는 거. 이렇게 잡으면 그렇게 해서 얘네 마켓share 80%하고 마진 50%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할인율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하냐면 그게 1조 6천억 달러 나오고 그것이 550불이에요. 그게 버텨줘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을 안 믿고 목표 최고치에서 한 10% 이상 빠져서 엔비디아가 그래서 한 2, 3주 쉬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우리 소부장주도 웬만해서는 안 갈 겁니다. 몇 개는 과했으면 토해낼 거고. 전제로 엔비디아가 그 흐름에서 믿는다면은 이 흐름이 당분간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캐터필러가 실적이 엄청 잘 나왔거든요. 네. 2분기 실적이. 예. 너무 잘 나오니까 하반기 내려간다 그러는데 회사는 원래 올해 목표한 걸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예. 마진을 높였어요. 마진 포캐스트를. 모든 지역에 잘 팔린대요. 모든 건설, 자원, 뭐 에너지 다 잘 팔린대요. 미국은 더 잘 팔리고. 그 마진 높였어요.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랬는데 얘네가 만약에 주가가 많이 흔들린다면은 그거는 미국의 그 캐펙스 드리븐이 뭔가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해보는 건 캐터필러, 전통적 캐펙스하고 엔비디아를 보는 거예요. 왜? 그 주식 사는 걸 떠나서 그게 버텨줘야지 한국에 관련된 주식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 관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4.5점 이상 준다는 거는 애널리스트 그 커버하는 사람의 위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대장주 개념으로 엔비디아와 캐터필러의 캐터필러. 하도 헷갈려. 그 흐름을 먼저 좀 봐야겠네. 그게 그렇죠. 풍향계가 될 수 있겠네. 네, 풍향계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실전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HBM이라든지 네. 뭔가 이 AI 반도체 쪽으로 공급을 네. 하는 기업과 네네. 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철저하게 좀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HBM이 관련이 되는 주식이 당분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지속될 거예요. 예. 그것이 마이너스 10% 되고 다른 주식이 플러스 10% 되는 확률은 아주 개별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의료기기 업체. 예. AI를 활용해서 자기네 사업이 갑자기 애딩되는 거. 얼마 전에 눈이 네네네. 뭐 JK 예. 뭐 이런 주식 있잖아요. 개별주식. 네. 그런 주식은 이 관계 없어요. 그런 걸 잘 발굴하는 사람들은 이빠이죠. 네. 이지방이죠. 이지방이죠. 이지방. 최고죠. 네. 근데 그런 애를 잘 안 보이거든. 네. 본인이 찾아서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주식은 한번 가면 계속 간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아주 개별주의적인 거는 뭐 의료기기, 치과, 이렇게 이런 거 피부 의용, 아니면 AI를 활용하는 그런 쪽에 좀 몇 개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섹터적으로는 아까 캐펙스, AI 반도체,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아까 뭐 조선주. 네네네. 이런 것들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HBM이 한 군데니까 HBM의 익스포저가 안 돼서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EUV 관련되는 거 HBM보다 떨어지죠. 그거 확실하죠. 연말까지 떨어질 거예요. 매력도는. HBM이 앞서 있는 게 맞죠. 근데 저게 떨어지고 그냥 일반 반도체 관련주가 더 아웃퍼폼하는 가능성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요가 빨리 안 오른다는데 넘버가 바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요즘 보면은 그 HBM 관련주가 또 엄청나게 뭐 네네. 거의 한두 달 사이에 막 2배 이상씩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저거를 딱 보면은 이걸 따라가도 될까 하는 겁이 나기도 한데. 저는 말씀드린 안 따라가요. 아까 말씀 다른 섹터에 많다랬잖아요. 캐펙스 주식이 얘기했고 의료기기 아니면 미용기기도 얘기했고 다른 주식 널렸어요. 그냥 그런 게 생각을 넓혀야 돼. 근데 생각을 넓히는데 그 종목을 저도 반도체 중심인데 제가 30년 했는데 의료기기 어떤 피부 의료기기 있다 합시다. 네. 그럼 그거에 요 회사가 만든 요 제품하고 조 회사가 요 제품하고 조 회사가 이거를 제가 HBM 3E하고 4 버전 차이를 알듯이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는 동안에 주가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 많은 섹터를 어떻게 다 알아요? 개념을 알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HPI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가도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좀 더 내러티브가 쉬운 거. 네. 그렇죠. 덜 오는 종목. 그렇죠. 그런 종목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포모 현상도 적어요. 왜? 내가 다른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갔을 때 포모는 뭐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 팔고 에코프로 산 그 기업은 그게 잘못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 빠졌잖아요. 네. 6만 9천 얼마 팔았는데 6만 8천 됐고 에코프로는 좀 더 올랐잖아요. 또 가봐야 아는 거죠.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뭐라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본업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비난받을 거지만 그 판단은 누가 맞은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플렉시블한 마인드를 그분도 좀 미리 가졌으면 좋았겠지. 네. 연초부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한 곳에 너무 외골수로 빠지지 말고 외골수에서 그 차이, 어떤 스펙의 차이나 제품의 차이 때문에 투자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술적인 차이에 대한 건 너무 함몰하지 마시고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기시라고. 네. 전문가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걸 믿고 하는 거죠. 본인이 그거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계속해서 관찰해야 된다. 네. 예,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흐름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종합반도체, 네. 소부장 그 중에서도 뭐 HN 관련주들 여러 가지를 다 네. 짬뽕을 했을 때 큰 그릇에 이 모든 재료들을 다 넣었을 때 본부장님이라면 여기서 픽을 할 우선순위는 혹시 어떻게 제가 소속했던 유니스토리 자산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나 네. 그러는 게는 전혀 관계없음을 이거는 컴플라이언스 잘리면 안 되잖아요. 네. 이 나이에. 실제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순수하게 김장렬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지금 시점이라면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한 20%. 네. 뭐 시장 움직이니까. 예. 그다음 중장기 분할. 여기 중장기 분할이라면 어떤 거죠? 내년 말까지 보는 관점에서 투자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네. 만약 하이닉스 삼성전자 산다. 네. 그러면 30번에 나눠서 사야지 3번에 왕창 사는 거 이거 안 거네요. 그렇게 해서 먹지 못한다고. 네. 그런 게 중장기예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에 20% 넣고. 아. 근데 단기 트레이딩 80 넣고 이걸 20 넣으면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은 20%. 네. 그다음에 중장기 나눠서 10번 이상 나눠서 하는 거 그거 한 30%. 30%? 네. 나머지 뭐냐? 50%. 네. 현금. 현금이요? 저는 9월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을 50. 네. 저는 장을 단기전으로 별로 좋게 안 봐요. 이 중장기나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이 아까 말한 그 조선주가 됐던 미국의 캐펙스가 됐던 아니면 의료기기, 피부 의료기기 어떤 개별주가 됐든 막 섞여 있는 거죠. 네. 그 기술적 영향을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게 50% 이상 안 넘길 것 같고요. 이건 좀 개인 투자가 안 다치게 하는 거고 본인이 진짜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현금 비중 30%, 20%. 그래도 현금 비중을 20, 30%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주가에서. 지금 지수대에서. 2600선에서는. 그 2차 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는 당분간은 안 본다. 그게 그런 거고요. 네. 만약 아까 뭐 IDM 얘기했잖아요. IDM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IDM 한 30%, 소부장 20%, 그 나머지 50%는 역시 현금. 아하. 좀 많이 올려도 현금은 30%. 그리고 장은 2,700, 그 다음에 952 고점. 9월 이전, 그러니까 9월 우리 뭐지? FOMC 9월 초인가요? 그거 9월 하반기까지 그게 달성이 안 되면은 매우 신중해진다. 달성이 되려면 9월 FOMC 전후로 돼야 된다. 달성이 된다라는 의미는 거기 도달해야 돼요. 어떤 금리 기준금리 아니면 아니 이게 코스피가 2,700, 950에 안착을 해야 돼요. 그게 안착을 해야지 내년 걸 땡길 거예요. 그게 안착을 안 하면은 24년의 그 포캐스트에 대한 가시성을 투자가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9월 하반기 얘기라는 것은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한 30%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장이 솟아서 올라가서 2,400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네네네. 내려가진 않습니다. 네. 올라가는 거는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올라가는 속도. 저는 올라가는 거 기본적으로 바라기도 하고 가는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장이 아까 삼성전자 많이 하이닉스 말씀드리고 2차 전지 제가 안 산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 게 안만 하고 2차 전지 제가 안 보고 제 말대로 한다면 장이 어떻게 올라가요? 빨리 올라갈 수 없잖아요. 개별주 갖고 JK하고 그것만 가지고 루니까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제일 큰데. 그래서 그 큰 흐름은 좀 확인하고 가자는 데서 아까 현금을 많게는 50%, 적게는 20, 30% 가지고 가는 거고 2차 목표가 9월 달에 되는 걸 보고 접근해도
그게 늦지 않는다. 리스크 관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금 50% 가져가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네. 그러면 약간 시장 흔들릴 때 저 현금 50%로 뭘 사라는 거지? 지금 말씀드려요. 그때 제가 나오는 방송 봐야지. 근데 저하고 맨날 만나는 게 아니니까 네네. 항상 타이밍이 안 맞죠. 또 와이스트리트에서 맨날 만나면 되죠. 어쨌든 장이 무너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이 달팽이 계단 오르듯이 올라가는 것이 최선 아니겠는가. 달팽이가 계단을 점프해요? 토끼처럼? 아니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움직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베스트가 아니겠느냐. 저는 단기로 봅니다. 근데 현금 비중 50%라는 거는 이 지점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만약에 진짜 본인이 잘하고 성과가 좋았잖아요. 룸이 있잖아요. 그럼 한 20-30% 정도로 현금 비중을 좀 더 줄여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많은 여러 투자가들이 어떤 레벨인지 모르지만 직장 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한테는 50%는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와, 오늘 제가 이제 처음 와이스트리트에 모셨는데 배울 게 정말 많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부를 것 같아요. 아니요. 얘기할 거 다 얘기해갖고. 다음부터는 또 그때 어떤 이슈랑 그때에 바라보는 그 시점의 관점. 네, 매크로도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